분명 열심히 살고 있고 객관적인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불행하지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행복한 게 더 많고 불행한 게 적으면 그래도 행복하네 라고 할 거고, 행복할 거리는 적은데 불행할 게 더 많다라고 하면 요즘 좀 불행하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케이스, 불행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일까?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이유가 사실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전반적인 행복감을 결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그 어떤 행동이나 실천을 하지 않고 무기력할 때, 이럴 때는 보통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행하겠죠.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왜 해야 되지? 생각이 자꾸 들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보통 이러면 불행합니다. 왜? 인간이 생각보다 팽팽 놀고 몸이 편하다고 행복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미 있게 바쁘고 내 하루하루가 보람차다라고 느낄 때 만족을 느낍니다. 논다고 마냥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아예 하지 않을 경우에 대부분 불행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동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행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분명히 내가 열심히 바쁘게 진취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성과가 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객관적으로 괜찮은 상황이야. 근데 당사자는 불행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을 하지 않는 케이스든 행동하지만 불행한 케이스든 둘 다 불행해요. 그런데 1번 이 무기력할 때에 관련된 콘텐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불행한 두 번째 케이스 숫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절대 행동하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들보다 숫자가 적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땐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무기력한 이쪽 1번에 대한 콘텐츠는 훨씬 더 많은데 2번에 대한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사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반복하는 불행의 패턴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쳇바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뭔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이 살면서 반드시 답을 내려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하고 살지예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 거고 그 직업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을 할 것이며 뭐 이런 것 등등. 즉, 뭐 하고 살지라는 영어로 따지면 what, 무엇에 관한 질문을 반드시 답을 내려야 합니다. 저도 대학교를 갈 때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이 what, 나 뭐하고 살지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렸던 답은 뭡니까? 교사였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성적 맞춰서 사범대 갔는데 막 교생 실습 가고 해보니까 교사가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재수 끝에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what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했어요. 일단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범대를 다니고 계신 지인이 있다거나 혹은 뭐 조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사범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꼭 말씀해 주십시오. 교생 실습과 현실은 많이 다르다는 걸. 교생 실습 가면 어떻습니까? 일단 대학생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 왔잖아요. 애들이 무조건 좋아해. 수업 때 앉아요. 수업을 듣냐? 그건 좀 다른 문제야. 듣고는 있는데 이게 뇌로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앉아요. 관심이 많아. 그런데 교생 실습은 한 달짜리고 실제로 교사가 돼서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1년, 2년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교생이라는 그 뉴비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니 전 정말 놀랬던 게 애들이 자요. 애들 당연히 자는 거 아니냐? 저는 수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있었거든요. 유튜브에서 입 터는 거 보세요. 이게 보통 주둥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 잔다? 있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야, 자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말을 잘하고 수업을 잘하고 이거랑 상관없이 애들이 무기력해서 자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교권 침해 이런 거 막 많이 기사 나오잖아요. 저는 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도 교권 침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학생이 막 엄청 나쁜 애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그 아이 나름의 너무 힘든 사정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냐,
what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렸어요. 나 교사가 될 거야 라고 교사가 됐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즉 how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how,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선생님들 연수도 찾아다니고 책도 읽고 막 수업 연구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100% 아무도 안 자는 수업이란 불가능하지만 나름의 답을 내리고 점점 참여도 높은 괜찮은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제가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시간도 노력도 돈도 진짜 많이 쓰면서 주말이고 저녁이고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쯤 되면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이 돈 받으면서 이거 하는 게 맞나? 2024년 교사 호봉표 보니까 9호봉, 처음에 시작할 땐 9호봉이고 군대 갔다 오면은 11호봉, 10호봉 이렇게 시작하는데 200만 원 초반대예요. 물론 누군가에게 많은 금액일 수 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고 주말도 저녁도 없이 일하는데 이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럼 내가 뭘로 또 다른 돈을 벌 수 있을까? 다시 뭐가 시작됐어요? What? 뭐 하지? 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 벌 방법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부동산을 해볼까? 주식을 해볼까? 이것저것 했죠.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튜브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유튜브를 해서 처음부터 잘했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과가 안 나와요. 저도 옛날에 유튜브 구독자 그래프를 한번 까봤어요. 그랬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첫 8개월 동안, 8개월입니다. 중간에 잠깐 그만두긴 했었는데 어쨌든 8개월 동안 제가 구독자 560명 모았더라고요. 문제가 있죠. 절대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절대 성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지? 유튜브라는 답을 찾았는데 이것도 답이 아닌가? 아니야,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how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한다고 해도 성과가 바로 나오냐? 당연히 아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나름의 유튜브 잘 되는 메커니즘을 제가 발견하고 저에게 맞는 전략을 짰어요. 제가 발견한 SNS 메커니즘과 SNS 성공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 신청하셔서 인사이트 받아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고민을 반복해서 제가 10만 구독자도 달성하고 나름 잘 됐어요. What how 이 고민을 반복하면서 제가 분명히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은 성장했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고민이 2사이클 끝났을 때 제가 안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성과가 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주 잠깐, 한 하루 이틀 정도? 제가 2023년 2월에 같은 달에 며칠 차이로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10만 구독자가 달성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끝내주잖아요.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근데 이 세상 다 가진 기분이 딱 이틀 가더라고요. 돌이켜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what과 how를 개선하는 거, 뭐 하지? 어떻게 하지? 라는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단기적이에요. 뭐 할까? 했어. 끝. 어떻게 할까? 개선했어. 끝.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이 다음엔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나 뭐하고 살지라는 고민 여러분 안 하십니까? 청소년기에 하는 진로 고민보다요, 성인이 돼서 하는 진로 고민이 제가 느끼기에는 13배쯤 더 빡셉니다. 왜? 청소년기 때는 진로 고민이 있어도 어쨌든 당장 해야 될 건 공부예요. 근데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당장 실천을 해야 되고 이 실천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져요. 그러니 진로 고민이라던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성인이 되어서 훨씬 더 큽니다. 꼭 무슨 일 할지라는 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을 갈까? 어디에 취업할까? 결혼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애만 있으면 이렇게 단기적인 고민이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장 눈앞에 what과 how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행복해지냔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그건 고민을 끝낼 만큼 돈이 많지 않아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수백억 수천억 버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경험했던 기쁨, 10만 구독자 달성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경험하는 기쁨의 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더 컸어요. 저처럼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별로 안 행복하더래요. 다시 심심하고 뭐 특별히 일상이 달라진 게 없대요. 지금 무슨 말이냐. 열심히 사는데도 불행한 사람들은 뭐하고 살지? 어떻게 하지? 뭐하지? 어떻게 하지라는 what how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what how라는 질문은 필연적으로 단기적이고 엔드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유한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질문이 달성되면 허무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정답의 힌트가 what과 how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어디 있냐? 제가 수많은 책들을 뒤져보고 저보다 앞서가신 선배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답은 어디에 있냐? 바로 why, 왜 하는가에 있습니다.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 얼마나 벌 거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왜 하는가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불행을 극복하게 해주는 열쇠가 되더라고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끝이 없어요. 세상을 이롭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뭐 이런 단어들이 보통 우리가 일하는 이유라고 뽑지 않습니까? 이거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why라는 질문은 특성상 끝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달려갈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why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통을 줄이고 극복해주기 위해서 필요해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뭐라고요? 왜 하는지 알아야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요. 우리 삶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에는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why, 왜 사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행하다면 내가 what과 how의 쳇바퀴 안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행을 극복할 열쇠는 what과 how가 아닌 why를 찾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why, 내가 왜 일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만의 why를 정하기에 필요한 기준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책에서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님들이 전해주시는 지식입니다. 첫 번째, 이타심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 혹은 그 어떤 사람을 지향하거나 그쪽으로 주의를 돌린다. 그것은 성취해야 할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대면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꼭 죽음의 수용소에서 뿐만 아니라 성공을 다룬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뭐 전념이라는 책도 있고 성공의 속성 이런 책들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성공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성공의 본질이냐? 인간은 원래 타고나기를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 보람과 의미를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책에서 빅터 프랭클은 뭐라고 말합니까? 타인을 돕는 것이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말해 자기를 잊으면 잊을수록 그게 더 자아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무슨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냐. 세상에 이기적인 놈들 천지고 이기적인데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타심을 가져라, 자기 자신을 잊어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냐. 근데 여러분, 저 누굽니까? 북토크 아닙니까? 제가 항상 콘텐츠에서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자기계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딱 말씀드리면 이타적으로 사는 게 더 돈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구매해요. 그런데 그 물건 파는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야, 빨리 돈 내.
네가 돈을 내야 내가 부자가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재료 좋은지 모르겠고 그냥 내가 비싸게 했거든. 근데 사. 만약에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와, 이거 진짜 고객님들만을 위해서 고객님들이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민을 제가 듣고 이걸 해결하고자 밤낮으로 노력해서 비록 마진이 많이 남지는 않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저가에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의 가치를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른 느낌이 나요. 이기적인 느낌이 나고 이타적인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돈 낼 거예요? 이타적인 느낌 나는 사람한테 돈 낼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이 남에게 도움이 될 때, 공동체에 기여할 때 보람을 느낀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인간이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양가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적어도 그 고객들은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을 거니까 나는 너를 도와주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게 더 돈이 되고 결론적으로 나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why, 내가 왜 일하는가를 정의할 때는 그 베이스에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타심이라고 하면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타적으로 살아라, 세상에 기여해라 라고 하면은 어디 내가 봉사를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사회의 전 재산을 환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예요. 세상에 어떤 직업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일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일을 바라볼 때 이 일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이타적인 속성이 있어. 그러니 내 시선만 이타적으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일은 선하고 어떤 일은 악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물론 사회에 완전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겠지만 어쨌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타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타적인 이유를 갖고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선한 일로 인정받는지와 관계없이 내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다, 사회의 공리에 기여한다 라고 하면 그게 곧 이타적인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일을 나 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내가 일하는 이유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타적인 기준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Y에 대한 두 번째 기준, 바로 발견성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오해가 뭐냐면요, Y,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야. 나는 뭔가 내 안에 반드시 발현해야만 하는 씨앗이 있어서 내가 이걸 찾아서 피워내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이유를, 일하는 이유를 내 내면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 내면이나 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분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아니다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봐야 아는 겁니다. 즉, 세상에 있는 걸 뭔가 내가 직접 실천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아실현, 이런 단어들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내 안에 실현해야만 하는 나의 작은 씨앗이 있어서 이걸 개화해야 돼. 그러니 내면을 탐구해야 돼. 진짜 나를 발견해야 돼. 라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뭔가 내면에 내재된 진짜 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뭡니까? 뭐라도 해봐야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는 경험의 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 본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은 걸 잘할 수 있다. 나에게 맞다. 그게 나의 자아다. 말을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걸 잘해. 그러니 나는 이것만을 해야 해. 나는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나의 살아갈 이유야. 라는 식으로 내 내면에서만 답을 찾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자아는 경험의 폭을 넓힘으로 발견해 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본질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경험을 해봐라, 도전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좀 해보다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해서 뭐 하냐? 이거 나중에 어디다 써먹냐?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자의 언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재주를 찾으면서 그것들을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하지 마라. 주방 선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찾듯 열린 마음으로 당신의 재주를 찾아라. 일단 재료들을 모으고 나면 무슨 음식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일단 자신의 재주를 알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최고로 적용할 수 있을지 알게 된다. 제가 교사할 때 가르치는 법, 지식을 전달하는 거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학생, 학부모 상담하는 거 이런 걸 배웠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돈 더 벌지 고민하고 탐색하면서 생각했던 게 교사하면서 배운 거 사회 나가면 쓸모도 없고 학교 안에서나 내가 큰 소리 치지 학교 나가면 아무짝에 쓸모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 나와 보니까 그 가르치는 역량, 정보를 전달하는 역량보다 쓸모 있는 능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교사할 때 사용한 역량 다 필요 없어, 난 가르치는 건 안 맞아, 안 해라고 포기했으면 지금 제가 북토크를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을 결정할 때 내 내면만 탐색해서 찾을 것이 아니라 경험의 폭을 넓히고 많은 것을 체험해 보면서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견할 때는 내가 지금 체험하고 발견하는 것들을 당장은 써먹을 구석이 보이지 않아도 당장은 수준이 미달되는 것 같아도 열린 마음으로 재료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의미,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만의 Y를 찾는 세 번째 기준, 바로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Y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일하는지를 정의해야 돼요. 이타적인 마인드를 기본으로 가지고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발견이 되지 않아요. 이 발견이라는 게 오래 걸립니다. 그럼 그거 발견 다 될 때까지는 뭐 할 거예요? 놀아야 됩니까? 진로 탐색만 겁나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발견이 완료될 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에 충실하면서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Y의 현재성이란 의미입니다. 미래, 나만의 Y를 발견하고 이제 고민해서 해방되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긍정적인 모습만 상상할 게 아니라 그 미래는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니 지금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내일을 맞이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성과 열정을 집중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Y, 이라는 이유라는 게 현재에 집중하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점점 뚜렷해지는 거지 백날 발견하려고 노력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면, 평소 영상보다 길었는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면은 내 Y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이 금방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금방 나오지 않는 발견이 어려운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당장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현재 집중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토크 너의 Y는 무엇이냐? 제가 일하는 이 Y는요, 이러한 기준의 기초에서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encourage라는 영어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courage, 용기라는 뜻이죠. 용기를 주입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용기를 얻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진짜 말 그대로 동기부여, 격려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제 컨텐츠에서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듯이. 때로는 용기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냐면 지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왜? 무지가 두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지식을 통해 용기를 주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기계발 콘텐츠를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들어드리고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계속 제공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레터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없으시죠? 못하신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encourage란 단어에서 용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명확한 Y를 가지고 저의 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Y를 정했다고 너는 안 힘드니? 행복하니?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우울함에 빠질 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금 더 나아요. 조금 더 낫고 뭐랄까, Y를 명확하게 하기 전에는 나의 선택지에 항상 포기한다, 멈춘다가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Y를 명확하게 하고 나니까 이 선택지가 점점 흐려지고 없어져서 때로는 쉬었다 갈지언정, 때로는 조금 개선하고 느리게 갈지언정 나는 어쨌든 계속 간다라는 기본 마인드는 좀 더 굳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일의 목적이 있으니 확실히 예전에 목적 없이 행할 때보다는 나의 하나하나 행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행보가 쌓이고 있다. 그래서 보람도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열심히 사시고 많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요. 결국 뭐로 귀결이 되냐? Why? 내가 왜 일을 하는가로 모든 고민이 귀결이 되더라고요. 분야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성과를 내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돈만 보고 시작하신 분들도 결국 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고민이 정말 빡세기 때문에 미리미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사는데도 불행한 사람들의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 루틴은 뭐였어요? what, how 이런 식으로 쳇바퀴 돌듯이 돈다. 이 과정을 돌기 위해서도 분명 열심히 살지만 이 루틴을 끝없이 반복하다 보면 허무하고 불행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what과 how가 아닌 무엇이다? why다. 왜? Y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지향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사는지를 알아야 고통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Y가 필요한데 그 Y를 정하기 위해선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이타심.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번째, 발견성. 세상을 경험해보면서 나의 Y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내면에 심겨진 씨앗 혹은 나의 내면에 새겨진 문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설령 있다 한들 그걸 개화시키려면 많은 것을 경험해 봐야 한다. 마지막, 현재성. 이 Y를 발견해 나감에 있어서 발견하고 행동하겠다가 아니라 현재 매일매일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Y를 찾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나 이 일 왜 하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고 그게 얼마나 강력한, 얼마나 힘든 what, how 쳇바퀴의 결과물일진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담하건대 성장을 지향하고 더 많은 걸 추구하는 사람 중에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도 함께 나의 Y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공유해 봤으면 좋겠고 이 고민 끝에 여러분이 보다 행복하게 성장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